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역대 가장 많은 1,8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면 지금의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쿄에선 이런 무더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역대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3,000명이 넘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9,000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도쿄 인근 세계현도 덩달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 긴급 사태 선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확산세를 분석해보면 20대 이상 40대 이하 젊은 층이 확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상으로 복귀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쿄 시부야 거리입니다. 긴급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すごい多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う何を気をつけていいかが正直わからない。ね、こんな状況でも夏だし遊びたいみたいなのも結構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 하지만 스가 총리는 상황을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人流は減少しますので、そうした心配はな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います。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올림픽과 코로나19 확산은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이 37%에 불과할 정도로 접종 속도가 더딘 데다 올림픽이 끝난 뒤엔 장기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감염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 턱 밑까지로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방역 대응은 한 발씩 늦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하지만 모자랍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까지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서 다음 주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을 사실상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벌써 200명 넘게 코로나가 번졌습니다. 태권도장 안에 있는 에어컨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지난주 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3.3%에서 한 달여 만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풍선 효과에 휴가철 이동량까지 많아지면서 오늘 비수도권에서만 61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4차 유행에 접어든 뒤 처음으로 600명을 넘겼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수도권에서 발생률과 발생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대신에 비수도권에서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역 내 집단 감염 발생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3배 수준입니다. 경남 김해와 경북 구미 등 집단 감염 중 상당수는 유흥시설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여전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4단계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들쑥날쑥인 거리두기는 풍선 효과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실상 전국 봉쇄라는 초강수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을 4단계로 올리거나 사적 모임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 등입니다. 2주간의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강화할지 또는 유지할지 또는 완화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도 사적인 모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감염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백신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맞을 수 있는 건지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틈을 타서 자녀 백신을 대신 예약해준다는 업자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예약해주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가 통하지 않던 카카오톡까지 뚫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매크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버튼을 누릅니다. 자녀 백신을 대신 예약해주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걸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사용법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젠 아예 돈을 받고 대신 예약해주는 업자까지 나타났습니다.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여러 대로 작업한다고 합니다. 마포는 7만 원, 강남은 1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경쟁이 심한 곳일수록 금액은 높아집니다. 원하는 백신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2명이 예약하면 할인도 해줍니다. 카카오톡은 휴대전화에서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컴퓨터로 연결해 매크로를 돌려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한 방법이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법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피싱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로 맞는 백신을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백신 수급 불안이 접종의 공정성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백신 관련한 가짜뉴스도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산할 수 있다거나 어떤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사실인지 성화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얀센 백신은 물 백신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민에게 식염수를 맞췄다고도 합니다. 얀센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이 다른 백신을 맞고 확진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게 근거라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얀센 백신의 돌파 감염률은 10만 명당 38.5명입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약 8배 높긴 합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은 예비군 등 주로 30대 남성이 맞았습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연령층이라는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접종 대상, 유행 상황에 따라서 노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예방 효과가 단순히 낮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임신부 5명 중 4명은 유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댔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통계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은 임신부 127명 중 104명이 유산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상 대상은 827명이고 유산율은 13.9%입니다. 자연 유산율은 10에서 26%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는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일부 부분만 발췌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가짜뉴스는 교수나 의료인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무 접종에 반대한다는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남북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구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관심입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우리 당국은 다음 단계로 고위급 화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백신 협력 등의 얘기가 잘 풀리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때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JTBC에 남북 대화의 다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고위급 실무 화상회의라면서 북한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한 겁니다. 최근 북한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홍보한 데 착안해 또 하나의 대화 창구를 구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족14회 대회가 8일과 9일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남북 간 비대면 회의를 위한 설비를 구축해 둔 바 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이죠. 거기에 맞습니다.
서울 영상회담실에는 음성과 영상 다 잘 전송되고 있습니다. 화상회담이 성사되면 우리 당국은 북한 입장에서 시급한 백신 협력 등을 테이블에 올릴 전망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그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현안인 것은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정상회담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상황. 하지만 고위급 화상회담이 성과를 내면 남북 간 대화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에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에 있을 북경 올림픽이 북한으로부터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 칸막이가 설치된 방역회담장을 만들어 놓자는 아이디어도 남북 간에 오간 걸로 확인됐지만 코로나에 민감한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당장 변수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북한이 중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실제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군 당국은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연합지휘소 훈련이 시작된다며 엿새 앞선 10일부터는 입국한 미군들과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줄곧 그래왔듯 이번에도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해 훈련 취소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최대한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큰 관심이 쏠립니다. 최고위급 의사소통을 통해 갖고 남북관계 개선, 화해라든가 신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해놓았기 때문에 축소 시행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와 같은 그런 비난 톤보다는 상당히 정제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 성명을 낼 수도 있지만 복원한 통신선을 다시 끊는 등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통신선이 복구된 어제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적인 전투 정신과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풍모로 자기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지난해 연설과 비교해보면 한층 절제된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과열되자 서로 자제를 약속하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 열린 TV토론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는 또 충돌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 민주당 경선 후보 6명이 모두 당사에 모였습니다. 경선이 과열되자 지도부가 중재를 위해 원팀 협약식이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는 후보들에겐 서약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약식장을 나서면서 바로 견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내부 갈등을 노린 고의적인 이간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결과로 부분적이나마 이탈을 초래한다면 오후에 열린 TV토론에선 보다 본격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서로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어제는 또 법사위원장을 합의했는데 그것은 또 그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셨거든요. 어떤 것이 이 후보님의 진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공약 이행을 놓고 설전도 벌였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보도의 제목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지도부를 중재에 나서게 한 이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도 결국 다시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그 발언의 녹음을 보내셨던데요.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짜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걸 흑색선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당내 친문계 표심을 공략 중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전 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표결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토론은 또다시 공방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또다시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시민과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지표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사야 되긴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너무 불안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란 소비자 전망은 최근 넉 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중간 매매 가격은 1년도 안 돼 1억 원이 올랐는데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공급 부족 현상, 유동성의 풍부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025년까지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공언하기보다는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언론을 통제하는 법인데다 처리 과정도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 여당 소속 위원장이 언론중재법안 표결에 돌입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합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논하자는 아니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대안입니까? 유령 대안입니까? 대안이 없는 걸 어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당 법 가지고 대안을 내서 그거를 논의했고. 여당은 올라와 있는 관련법 16개를 묶어서 의결하면 된다고 하고 야당은 실체도 없는 법안을 통과부터 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안은 밤 9시를 넘겨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안 됩니다. 이거 3조 3항 같은 심각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인 중 찬성 4명.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십니까 지금? 법안에는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정 보도의 분량과 크기도 강화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다음 달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육참 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구성 협상만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하지만 야당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언론의 취재의 어쨌든 그런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무더위로 낮에도 밤에도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굵은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씨가 이럴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현장 취재 내용을 보시고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립니다. 계속 부채질도 합니다. 강바람에 잠시 땀을 식힙니다.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도 탑니다. 아예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한강공원에 나온 시민들입니다. 나와서 앉아있으면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바람 불 때가 제일 고맙게도 느끼고. 코로나가 걱정이지만 다른 곳보단 낫습니다.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방역 수칙은 기본입니다. 저녁 6시가 지나서는 2명씩만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냥 산책 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6시 이후면 2인 그 방역 그것 때문에 어디 가게에 들어가 있긴 좀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트여 있다 보니까 걸어오게 된 것 같아요. 밤새 에어컨을 켜는 것도 부담입니다. 잠 자는 거 싫어하는데 자면 되게 잘 자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끄면은 가끔씩 더워서 깨요. 새벽쯤에 깨는데 잠이 또 안 와서 에어컨을 떼고 혼자. 어제 서울의 최고 기온은 35.7도, 일주일째 35도를 넘겼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은 밤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어젯밤 사이 최저 기온은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서울은 올여름 열대야가 13일 발생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15일, 제주는 21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국이 열대야로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나요? 네, 주로 도시와 해안가입니다. 서울은 올여름 열대야가 13일 발생을 했고요.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7월 한 달로만 보면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입니다. 인천과 제주, 부산도 열흘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이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우선 도시는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먼저 어제 낮 최고 기온 그리고 밤사이 최저 기온을 보면요. 낮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붉은색으로 35도를 넘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만 25도를 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쌓인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가 네. 인공열까지 더해지는 열섬 현상입니다. 네. 반면에 해안가는 습도가 높아 열기를 붙잡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예. 오늘 밤도 덥다 이 얘기를 거의 습관처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기상청은 일단 다음 주 주말까지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요? 네, 다음 주 말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더 이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오늘도 서울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왔고 주말에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습도가 오르면서 더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날씨 박사 기상 전문 기자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 물을 씻는 물에 발도 담가서 닦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식당을 찾아냈는데 역시나 여러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커다란 고무 대야에 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 한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두 발을 모두 물에 넣고 있습니다. 한쪽 발을 꺼내 발을 닦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을 다시 넣습니다. 그러고는 무 하나를 집어 닦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쳐다보다 돌아서 나갑니다.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영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적했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차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영상 속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족발집입니다. 이 가게 사장은 종업원이 지난 6월 벌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영상이 퍼진 뒤에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는 기본이었습니다. 만두와 족발을 넣어뒀던 냉장고는 온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환풍기, 후드, 칼과 도마도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에 대해선 수사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어젯밤 강남에선 폐업한 노래방을 몰래 임대하고 단속반이 나서자 손님들을 비밀 창고에 숨겨둔 불법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업주는 물론 손님들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굳게 닫힌 철문을 뜯어냅니다. 폐점한 노래방처럼 보였던 이곳. 2주 전 임대한 업주가 밤 10시 이후 술판을 벌이던 불법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입구 앞 새로 설치된 CCTV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취객인 척 접근해 인기척을 확인하고 급습한 겁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문 뜯어주지 열어주지 않고. 막상 문을 뜯어내자 사람들은 사라진 상황. 비밀문이나 다 찾으세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경찰은 벽 끝 창고 문을 열었고 숨어있던 손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 속 또 다른 비밀 창고를 여니 여성 종업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와! 장난할 사람들이 말이야!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업주가 비밀 대피 공간까지 마련해 둔 겁니다. 또 하나의 문 같은 걸 만들어놔서 이중으로 조그마한데 거기 9명이 뭉클이고 숨어있는. 경찰은 이날 감염병 위반 혐의로 업주와 손님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상향된 서울시 처벌 고시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손님들도 입건됐습니다. 손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선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최대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철거를 하면서 건물 구조가 불안정해졌고 그 과정에서 흙더미와 지하층이 무너지며 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겼는데 이걸 건물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지난달 9일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크게 다치게 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불법 철거가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철거는 맨 위층부터 허문다는 계획과 달리 건물 뒤편부터 진행됐습니다.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안쪽에는 흙더미를 쌓으면서 건물은 불안정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0톤 무게의 굴착기가 건물 안쪽까지 들어가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지하층과 흙더미가 내려앉았고 도로 쪽으로 미는 힘이 생겼습니다. 불안정한 건물은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먼지를 줄이려고 흙더미에 물을 너무 많이 뿌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량의 성토물이 건물 전방으로 거동되어 이것이 횡하중으로 작용해 건물을 도로 방향으로 전도시켰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게는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또 무리한 철거공사 배경으로 꼽히는 비위 관련자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가족이나 지인한테서 급하게 무슨 앱을 깔아달라거나 돈 좀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꼭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4억 원대 돈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다발을 꺼내 사라지는 20대 여성, 길거리에서 돈가방을 넘겨주는 40대 남성, 모두 한 통속입니다. 이들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이라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른바 메신저 피싱 범죄 일당입니다. 지난 4월 A씨가 딸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져 온라인 결제를 해야 하는데 링크를 눌러 앱 좀 깔아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격 제어 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지배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남은 잔해까지 몽땅 이체해버리는. 계좌와 비밀번호, 신분증까지 받아내 3천만 원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메신저 피싱 등으로 A씨 같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억 7천만 원대를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세탁을 거쳐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입금 계좌를 분석해 인출책과 환전책, 국내 총책 등 8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음성 통화 등으로 꼭 확인하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제주 남서쪽 앞바다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입니다. 그런데 돌고래 주변에는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종일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고래가 반갑겠지만 저희 취재 결과 돌고래들은 정반대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방법은 없을지 추적 보도 후 정용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끝자락 서귀포 대정읍 앞바다. 푸른 바다 위로 솟구쳤다 사라지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헤엄칩니다. 멸종 위기종 제주 남방 큰돌고래 떼입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이곳에선 보이는 것처럼 돌고래 떼가 해안가 앞으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태운 요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고래 떼를 쫓아다닙니다. 이곳에 돌고래 관광 상품이 처음 등장한 건 5년 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운행 선박은 2배로 늘었습니다. 그 배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해질녘까지 하루 종일 그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이 근처에 오면 돌고래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선박에 접근을 했을 때 애들이 하고 있던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멈추고 선박에서 멀어지는 행동, 선박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증가를 하거든요. 지난해까지 돌고래 떼는 제가 서 있는 해안가 약 15km 구간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돌고래가 쉴 곳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고래연구센터는 올해 들어 돌고래 떼가 배를 피해 아예 서식지를 옮긴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지난 2012년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114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9년간 보호받았지만 개체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가장 적은 개체수예요.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는 어떤 이제 그 고래들에 대한 출산이라든가 어떤 임신 상태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유산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는 2017년 돌고래를 위해 보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돌고래물이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고래 관광 대표 상품인 요트 선착장 앞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직접 타보겠습니다. 관광 선박은 규정대로 돌고래 떼와 거리를 두고 운항합니다. 야생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이 노는 마당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50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돌고래 서식지 그 해안 연안에 거기서 거의 더 밖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와 학계는 대정읍 일대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역 주민 등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 서식지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 정착성이에요. 얘네들은 먼 바다로 갈 수 있는 생태적인 습성을 아예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이 악화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역적으로 멸종하게 되는 거죠. JTBC 정용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괴로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26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어떻게든 시원하게 해보려는 축산 농가의 사투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폭염에 온몸이 처지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동물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다는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신명섭 씨는 더 바빠집니다. 바깥은 30도가 훌쩍 넘어 사람은 땀이 뻘뻘 나지만 축사만은 26도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송아지부터 다가오는 추석 출하를 앞둔 29개월 큰 소까지 시원한 안개가 분사되자 소들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또 번식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료 정량을 좀 다 소화를 하질 못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량의 이제 미네랄 광물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금, 흑설탕으로라도 해서 생산률을 저하를 방지를 하고. 축사 위를 보시면 소들이 생활하는 모든 구역 위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24시간 가동하는데요.
여름에는 기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쉽게 습해지기 때문에 소들이 생활하는 이런 바닥이나 사료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도 여름이 점점 더워져 걱정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여름이 더워지는 것 같고 좀 대응 방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가. 7월 들어 어제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26만여 마리입니다. 그중 닭이 90%인데 깃털로 덮여있는 데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과거 하루에 닭 3,000마리가 폐사한 경험이 있는 김주형 씨는 아예 냉각 설비를 새로 들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8월 초였을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폐사가 한 3천수, 4천수, 5천수. 지금은 이제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양계장 내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있지만 많이 덥진 않은데요. 이 양쪽 벽면에 쿨링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뒤편에는 환풍 시설도 갖추고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조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름이 고달픈 농가가 많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양계 농가는요, 수천만의 고가의 돈이 들다 보니까 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정부에서도 좀 우리 양계 농가의 이런 폭염을 이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자체는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가축 면역 증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가한테 보급해서 재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축재해 보험도 저희가 지원하고 환풍기 같은 거를. 닭 7만 마리를 키우는 A씨도 지자체의 일부 지원을 받아 비상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에 정전이 될까 봐 우려해서입니다. 더위와의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물 뿌려갖고 해결이 안 되죠. 정전이 되어 팬 가동이 멈췄다. 한 15분 정도 아마 엄청난 다량의 폐사가 나올 겁니다. 올해도 유례 없는 폭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도 동물도 생사를 넘나드는 더위에 농가에선 애써 길러온 가축을 지키려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현입니다. 뉴스DS 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비밀인데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브리핑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냐입니다. 그때마다 방역당국의 대답 같습니다. 이제 제약사하고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구체적인 그 일정과 물량은 비밀 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제약사와의 그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서 총량을 공개하지는 않고. 물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정부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김부겸 총리가 아주 조금 정보를 풀었습니다.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가장 궁금한 언제 얼마나에 대한 대답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내놓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답을 아주 시원하게 말해버린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25일 75만 도스, 30일 121만 도스에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이제 연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권덕철 장관께서 그 모더나 존 루퍼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130만에서 140만 분 정도를 다음 주에 제공받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정부는 매번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느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회의 참석자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시기와 수량까지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송 대표가 말한 건 비밀 유지 대상이 아닌 게 아닐까 궁금해지는데요. 당국의 설명은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도 비밀유지 협약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 물량들을 섣부르게 공개하는 것에 따른 페널티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확정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역시나 계약상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자칫 백신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는 여당 대표가 했는데 사과는 또 정부가 했습니다. 바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군으로서도 좀 다소 이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송영길 대표의 입이 또다시 화를 자초했다며 여당 대표의 실언을 방역당국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져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음 달이면 40, 50대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자칫 이 말 한마디에 백신들 날아가는 일 생기면 안 될 테니 말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반달 가슴곰이 사살됐죠. 그런데 농장 주인이 탈출한 곰이 한 마리 더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엽총을 든 포수들이 산을 오릅니다. 수색견도 따라붙습니다. 20일 넘게 수십 명의 포획단원들이 곰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2마리 중 1마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했습니다. 바깥 출입을 전혀 못 하시고 계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곰이 지나가면 당연히 남았어야 할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작물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에도 피해를 주고 나무가 꺾이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농장주가 탈출한 곰이 원래 1마리였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도축한 일부가 발견되면서 저희가 바로 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된 곰 사체가 불법으로 도축이 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도축을 숨기기 위해 탈출한 곰이 2마리라고 거짓말한 게 확인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해도 운전자가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 가는데 들어가는 돈 가운데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배터리 교체 비용을 안 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주인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배터리 고장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정도의 사고가 나면 그냥 돈을 받고 폐차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이렇게 차 앞부분이나 이 차 밑부분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파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 부분만 파손이 되더라도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사고로 일반 휘발유차가 엔진을 바꿀 경우 비용을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를 바꿀 땐 운전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배터리를 바꿀 때 감가상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산지 2년 된 전기차에 2천만 원짜리 배터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감가상각한 기존 배터리 금액 1,733만 원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새 배터리를 사기 위해 필요한 나머지 비용 267만 원 정도를 개인이 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배터리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다음 달부터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배터리 값을 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엔진하고 미션 정도 돼 있는데 그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들이 거기 전기차에서는 배터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고가 났다면 그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38살 무사고 전기차 운전자라면 1년에 더 낼 보험료는 신차의 경우 2,750원, 2년 탄 차는 1,760원, 5년 탄 차는 16,130원입니다. 다만 이번 특약은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마침내 신의 채찍으로 탄생하다. 무결점을 향한 진화. 리얼 마스터피스 로디오.
You should see me in a crowd. I'm gonna run, there's nothing to.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쿄올림픽을 출전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상의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하지만 양학선 선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년 만에 다시 선 올림픽 무대. 찰나의 실수로 넘어져서 결선 예비 1번이 됐지만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하은 기자가 양학선 선수를 만났습니다. 힘차게 날아올라 공중에서 3바퀴, 1080도를 돌아내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양학선.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술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딴 지 9년. 이보다 더 난도 높은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기술을 만든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기술만 하면은 아직까지 1등의 자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5년 전 리우올림픽 직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출전을 포기했기에 마지막인 이번 올림픽은 더 간절했는데 뜻대로 풀리진 않았습니다. 1차 시기는 깔끔하게 마쳤지만 자신의 기술을 펼친 두 번째 시도에서 주저앉아 9등. 8명이 겨루는 결선 티켓을 놓쳤습니다. 진짜 꿈이었으면 좋겠다가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고. 사실 다시 도마 앞에 서는 것부터 양학선에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괴롭혀온 부상도 털어내며 자신감을 채우던 중 제대로 달릴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기술은 되는데 뛰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체조 인생 중에 가장 힘들지 않았나. 치료까지 받으며 트라우마와 싸웠고 기술을 온전히 펼칠 수 있다는 평가를 따로 받고서야 도쿄행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신을 다독여보지만 날카로운 말들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은퇴해라.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양학선은 치열했던 선수로 남고 싶다 했습니다. 제 메달 따니까 저렇게 바뀌었다.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 안주 안 하려고 노력 끝까지 한 선수. JTBC 최하은입니다.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던 골판지 침대. 역도 109kg급 진윤성 선수가 쓰는 침대는 벌써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침대 쓴 지 일주일도 안 된 건데 경기 때까지 제발 일주일만 더 버텨다오. 침대에 애원하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실험까지 벌였습니다. 침대뿐만이 아니죠. 선수촌에서는 빨래마저 속을 썩인다고 합니다. 빨래하려고 1시간 반 줄 서는 건 물론이고 세탁시설에서 옷을 잃어버리기도 해서 직접 욕실에서 손빨래하는 선수들도 등장했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춘천 36도, 대구 34도 등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바깥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 코끝에 스치는 추억 바람 그대 향기 날 감싸오는 듯해